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우리 박은성 학생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언젠가부터 이 근황 토크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좋은 소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직 없어요. 조만간 빨리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네, 들려오길 기대해볼게요. 가장 좋은 소식은 여기 계속 안 나와야 좋은 소식이 있는데 못 들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네? 진짜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자, 우리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우리 상국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홍쌤께서 문제를 내주시겠습니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며 직원들이 열고 있는 집회에서 저항의 상징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착용한 마스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도록 하죠. 1번 황사 마스크, 2번 가이포크스, 3번 탈, 4번 체게베라. 체게바라. 너무 쉽네요. 네. 이것도 동시에 하죠? 그래도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와, 어디 우리 체게바라가 나왔어요. 세계발 나왔어. 오마이갓. 체게바라가 나왔어요. 아니, 뭐 혁명의 의미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오마이갓을 외쳤어요. 저 방송하면서 오마이갓은 처음입니다. 그 정답은 이제 가이포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피해 복수, 그 안갚음이라는 뜻의 벤데타 가면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명 가이포크스가 가이포크스 가면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포크스는 1605년 영국 의회를 폭발시키려다가 발각이 돼서 화형을 당한 실제 인물로서 체제 전복을 위해 싸우는 내용의 영화 V4 벤데타의 소재가 되면서 저항의 상징이 됐다. 그래서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이미지인데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체게바라도 뭐 혁명의 의미로 봤을 때는 안 될까요? 근데 다른 의미가 약간 다른 혁명 아닌가요? 어떻게 안 되네요. 도와주고 싶은데. 체게바라 이름 자체를 뭔가 마스크 브랜드로 만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아무튼 잘 봤습니다. 이제 알고 가면 되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죠. 올 7월부터 300인 이상인 기업이 지켜야 할 근무 시간은 주당 몇 시간일까요? 부당. 저는 알죠. 이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느낌상 45시간? 네, 40 몇 시간일 것 같은데요. 좀 너무 문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좀 범위를 드릴게요. 뭐몇 분까지 45시간 이상, 55시간 미만. 이거네, 이거. 맞춰보세요. 50시간. 저는 맞췄어. 땡. 빨리 은송이 학생 저는 얘기해요. 왠지 뭐뭐 이상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 은송 학생이 여기 오랫동안 취업을 부탁해와 함께하지 않을까. 큰일이네. 소통이 잘 안 돼. 데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49시간인가요? 아니야, 일단 한 명씩. 은송 씨. 45, 땡. 48시간. 나 48! 땡. 52. 딩동댕. 전지사님 맞추죠. 역시 빅데이터 전문가. 52예요? 네, 50이라고 하네요.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법에 따라서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을 시작으로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전엔 68시간이었었어요? 주당 근무 시간? 그러니까 요즘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좀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그다음에 일과 가정 양립 뭐 그런 시류에 의거하여 근무 시간 단축 관련된 논의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고 재계에서도 많이 일고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좀 취업을 부탁해 하면서 네. 지금 계속 퀴즈를 풀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오늘 퀴즈는 좀 어땠나요? 오늘 퀴즈는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던 것 같은데 제가 놓친 것 같아서 또 정신을 차리고 가네요. 네, 맞추실 겁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취업을 부탁해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종합물류기업인 DHL 코리아입니다. 독일 도이치 포스트의 자회사로 1969년 델세이, 힐블롬, 린 3명의 공동 창업자의 이름 첫자를 붙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세계 최초의 국제항공 특급 송배달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 220여 개국에 설립, DHL 코리아는 2000년에 세워져 외국과 한국의 기업 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송은 물론 보관과 포장, 수리까지 물류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하는 DHL은 세계를 무대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이 DHL은 이 노란색 이 차가 있어요. 뒤에 있다 그랬죠? 나오죠. 네. 이 노란색 차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기억을 하고 있고, 뭐 UPS나 뭐 페덱스 이런 거와 같은 그 회사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DHL 뭐든지 축구로 설명되는. 그러니까 DHL 이렇게 달고 뛰었었거든요. 트레이닝복에. 그래서 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운송 학생님은 DHL에 있어서 좀 이렇게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도 공항에서 비행기로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이 택배 회사를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외국계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빅데이터에 안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지난 1년간 11,966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요. 예. 그래서 연관을 보면은 1위가 배송이고 2위가 한국, 뭐 배송비, 배송조회, 국제 배송. 결국에는 이게 쭉 분석을 해봤더니 뭐 관세나 통관, 그다음에 제품, 독일, 직구. 외국에서 직구할 때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DHL이 그냥 택배 회사처럼 이런 차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검은색 트럭에 노란 로고가 박혀 있는. 자, 홍쌤, DHL 코리아의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외국계 기업들의 채용은 이제 큰 공채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들이 수시로 많이 전형이 흘러가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공채들 채용들을 보면 공항 업무과, 물류센터, 현장 업무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 직군 같은 경우에 이제 교대 근무가 이제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 고졸 이상으로 또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따로 채용이 있어서 송파센터, 그다음에 이제 강북센터에서 배송직 쿠리어 인턴 채용이 있었는데 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운전 관련된 역량을 보니까 일종 보통 운전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배송의 안정성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 이내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이제 없는 그런 가능자들만 이제 공채 도전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5월 달에는 재경본부에서 이제 고객 회계팀의 정규직 채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계 채용을 또 이제 구직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수시로 많이 들어가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채용 공고가 크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직군들마다 그때그때 따로따로 공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안테나를 좀 높게 세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택배물도 헬스케어 한다고 카더라. 예, 뭐 헬스케어가 워낙 중요해서인지 몰라도 이제 물건까지도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케어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택배, 그다음에 운송이라고 하면 전달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어떤 제품들은 이제 이 전달될 때 파손을 아주 주의해야 될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바이오 이런 재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DHL 코리아가 바이오 코리아 2018에 참가해서 메디컬 익스프레스를 이제 소개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바이오 재료라면 온도나 습도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재라든가 또는 이제 냉매제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온도계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물류기업이 단순히 운송을 뛰어넘어 운송을 시켜야 할 이런 재료, 그 패키징 이런 부분들을 고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또 DHL 연봉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2018년 5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4,679만 원입니다. 사원은 2,964만 원, 조금 적은 것 같지만 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좀 많아지는데요. 대리가 3,589만 원, 과장이 4,499만 원, 차장이 5,358만 원, 부장이 되면 7,983만 원으로 연봉이 훌쩍 뛰어오릅니다. 네. 홍쌤, 이 DHL 코리아에 입사하면 또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도 이제 DHL이 이제 워낙 모두 다 아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예. 선망의 기업이고 경쟁률은 굉장히 올라가요. 그 서류 합격을 했던 재학생인데 학교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스페셜리스트 포지션에 이제 도전을 해서 서류를 합격을 했는데 전공이 이제 산업공학 쪽, 그러니까 SCM 물류 쪽으로 학업 과정을 거쳤고요. 어학은 뭐 한 800 후반대 토익 점수, 그다음에 학점은 4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장까지 올라갔던 제 여학생인데 이 친구는 뭐 그래 명문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립대 좀 하위권 대학을 나왔고요. 그다음 학점은 이제 4점 초반대, 그리고 토익은 900이 좀 넘었고 스피킹 한 7 정도.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이제 어카운팅 파트이기 때문에 물류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류,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는 하청 기업의 물류 기업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진행했던 직무 경험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면접장까지 올라갔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오염하면 자수한다. 샵 탄소 보고서입니다. 뭐 원래 누구든지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뭐 숨기기 많이 급급할 텐데 우리 DHL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스스로 내가 이만큼 오염원을 만들었다 하고 아예 그냥 대놓고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물류 기업으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고 그린이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상당히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모든 운송과 관련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DHL 내 외부적인 탄소 매출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배출량만큼 어떻게 하면 또 상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요.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건 각 기업이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이산화탄소를 조금 더 배출하려면 다른 그 배출권을 좀 여유분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그걸 재구입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배출권 구매한 안에서 좀 그렇게 소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환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좀 되겠죠, 옹쌤? 기업 이미지에 좀 도움을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요. 제 학생이 제지기업에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종이라는 건 사실 요즘 A4지 관련돼서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제지산업에서 가장 요즘 성장세가 좋은 산업이 어디냐면 박스예요. 그러니까 택배 박스. 그러니까 워낙에 인터넷 배송이 많아지다 보니까 택배 박스 시장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류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이커머스 베이스에서 모바일 커머스 베이스에서 진행이 되는 택배 시장이고 그러다 보면 최종 소비자들이 나의 고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일반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가치 이걸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물류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홍보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오염물질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어떤 잘못을 공개한다면 자칫 역효과가 날 우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송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도 일단 보완할 노력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오염 수치를 잰다는 거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전 세계 취준생에게 고함, 샵 경험하고 들어오라입니다. 네. 우리 뭐 취업에 대한 고민은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 모든 취준생들이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글로벌 기업인 우리 DHL은 전 세계 취준생들에게 자사일을 경험해보고 취업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그리고 졸업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학 연계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AIE, SEC 이런 재단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인턴십을 또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 여러 국가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여기 들어가면은 업무 관련된 전문 지식이라든지 뭐 기술 그리고 리더십, 인문사회적인 교양, 경영 기술 이런 교육 기회를 또 제공을 받고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홍보 플러스 전 세계에 몰려있는 인재들에게 또 회사를 알림으로써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보다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한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취준생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홍쌤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인턴과 나쁜 인턴의 차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서 청년 인턴 제도를 많이 시행을 하는데 실제로 재학생들 가보면 그냥 방치당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 인적성 공부하고 막 이래요. 근데 문제는 그럼 면접장 갔을 때 인턴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 이야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에서 중요한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움을 얻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타이틀을 좀 보기보다 요즘은 이제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 인턴을 했던 선배들 또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직무 경험을 어떻게 쌓을 거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HL 코리아의 10년 후 은송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DHL 코리아는 10년 후에 드론 택배를 상용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드론 공항을 설치를 해서 이제 DHL의 세계적인 시스템들이 공항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런 드론 택배 시스템은 대륙이 크고 인구가 많은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드론에 대한 안전 문제로 규제가 좀 있다고 들어서 드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외 지사에 비해서 이 드론 택배 시스템이 뒤처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이제 드론 특별 비행제를 허용하면서 드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DHL 코리아가 드론 택배 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택배가 상용화된다면 해외 배송도 하루 안 24시간 안에 배송물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잘 은송 학생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들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비용적인 면에서 경쟁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하면은 이게 좀 상용화 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어느 정도라는 게 드론 비용? 예산? 특배의 비용. 일단 지금 해외 배송 가격에서 더 오르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인프라가 들어가고 네.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래에는 이제 무인 로봇이나 AI들이 함께 이제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좀 줄이고 드론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택배 가격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기습 질문을 했는데 당황해하지 네. 않고 어쨌든 차분하게 답변을 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 보였고요. 네. 그리고 뭐 첫 문장부터 두 가식으로 딱 주제를 말하고 시작하는 부분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뭐 질문 더 없으시면 정리를 해볼까요? 드론을 훔쳐가면 어떡해요?
그건 이제 경찰 쪽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아마 드론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전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10년 후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지금 펜을 닫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드론 배송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PT 하는 학생들의 한 80% 이상은 왠지 이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드론 공항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좀 참신해서 좀 더 듣고 싶었거든요. 이런 네. 공항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거기서 국내로 각 지역마다 어떻게 이제 배송이 될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상상력을 넓혀서 좀 구체화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제 내용 중간중간에 어디서 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자주 썼어요. 한 3-4번 정도 했는데 어디서 제가 들은 얘긴데요 보다는 그냥 좀 더 확신을 주는 그런 어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약간 좀 자신감 없이 살짝 물러서는 듯한 내용이 틀렸을 때 아, 이건 제가 여기서 들은 거지 제가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을 뭐 개인적인 그런 소견입니다만 그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홍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물류 산업은 비용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택배 물류 기업들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면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차에다가 물건을 실어도 옮기는데 차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비용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하면 줄이기 위해서 물류 기업들은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드론이라 하더라도 아마 드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재판단으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드론으로 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어느 거점까지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물류 흐름이 가고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근거리 부분을 아마 드론으로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DHL 같은 이런 물류 기업들은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는 기존 노선을 적용하고 어느 노선부터 드론을 활용해야 될까? 이런 거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그래서 산업공학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드론이라는 기기가 안전하게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드론 제어와 안전한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부분이 아주 일상적으로 많은 구직자들이 얘기를 할 텐데 그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남들과는 좀 차별화될 만한 컨텐츠가 들어가야 은송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A라는 부분이 너무 빤할 때는 내가 B를 얘기 못해. A로 가야 돼. 그래서 A 다시 정도는 좀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DHL 코리아에 관한 PT 면접을 좀 해봤고요. 이번엔 또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불러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또 홍쌤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 DHL 얘기를 또 했는데 우체국 혹은 이 택배 회사에서 알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취업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남학생들이 택배 상하차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꼭 물류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런 힘든 부분에 녹아들어서 또 거기 가보면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과 협업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물류산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지 않으니 이런 부분들까지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견문을 넓혔고 또 소소하게나마 내가 거기서 좀 기여했던 안 그럼 나의 선배가 아이디어를 개진했던 그런 경험에 내가 동참했다라고 하면 물류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지 않고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있다는 걸 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물류업을 좀 도전할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경험들을 짧게나마 좀 해보는 거는 저는 추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우리 DHL 코리아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DHL 코리아는 국내 운송업체 선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운송업체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 중 1위로 3년 연속 꼽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짧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은송학생처럼 답변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주로 외국계들은 이제 정보가 워낙 빈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변이 양이 너무 줄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리아 법인 관련된 부분이 주로 외국계 기업들이 여기 세우는 건 판매 법인이 많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도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 노출되는 정보가 많이 빈약해요. 그럴 때는 구글링으로 들어가서 실제 그 원래 회사
원래 회사의 어떤 거시적인 월드와이드 전략들도 좀 이해를 하고 한국 관련된 법인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라도 좀 활용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은 컨텐츠 자체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의 채용 방식 중에 뭐 추천 또는 좀 폐지했으면 좋은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채용 전환형 인턴 채용을 추천합니다. 우선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회사와 맞는지 나도 알아볼 수 있고 또 면접에서 어필하지 못했던 내 장점을 인턴 생활을 하면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채용 전환형 인턴 제도를 추천합니다. 저 정도 이야기는 부드럽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폐지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했으면 조금 뭐 예민한 소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전환형 인턴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상국씨를 뽑았는데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이 됐는데 이거 뭐 면접장은 뭐 하루 이틀밖에 면접을 안 보기 때문에 뽑아놨는데 속았어. 속았지. 그러면은 뭐 이걸 지금 다시 정규직을 되돌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이 인턴을 많이 해요. 나는. 그죠? 그래서 그렇죠. 한 달, 두 달, 길게나 6개월 이렇게 길게 일을 하고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관점, 고객 관점에서 응성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면접에서 떨어져도 슬픈데 6개월짜리 내가 이 기업에 거의 올인했는데 전환이 안 되게 되면 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인턴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이런 전환율하고 기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전환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부서에 갔어요. 여기가 내가 전환될 부서예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일이 힘들고 일도 많고 선배들이 야근을 많이 해요. 그럼 전환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부서에 갔는데 너무 편해요.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칼퇴하고 그럼 전환이 안 되겠죠.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의사결정의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DHL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사실 그동안 외국계 기업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류업계다 보니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전략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커머스 부분이 DHL의 성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라는 이런 어떤 시류의 변화가 저는 물류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4인 가구,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각자 시키는 물류가 하나의 집으로 가면 이제 끝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1인 가구라는 어떤 사회 문화 거시적인 또 범지구적인 현상이 DHL 같은 글로벌 기업에게 큰 성장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물류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요즘 많이 올라가요. 근데 아셔야 되는 부분은 또 물류만 너무 올인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인천 지역에 이런 물류 전공을 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산업공학을 전공해서 CPIM 자격증을 딴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과 여학생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영업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하기 싫으니까 그래 물류 정도가 나한테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상상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더 떨어지니까 이런 본인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가늠자는 고려를 하고 물류 기업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DHL 코리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선 또 다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